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춘절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 중국 춘절은 음력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최대 명절이죠. 우리나라 음력 1월 1일이 설인 것처럼 중국에서는 음력 1월 1일을 춘절이라고 하는데요. 춘절은 중국의 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중국에서는 춘절이 되면은 전국에 정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을 보내곤 합니다. 중국 대륙의 춘절을 전후해서 그야말로 귀성 전쟁을 치른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새해를 함께 축하하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모습은 우리나라하고 똑같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새해 복.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말이었던가요? 이 춘절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죠. 네. 이게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춘절은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고 또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전통 문화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공동체 문화와 가족 간의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네.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무형유산 유원회에서도 가족의 가치와 사회적 응징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바와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춘절 또 한국도 전체에 아시아 쪽 보면 모습이죠.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을 중요시하는 이 아시아 문화가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춘절 또는 춘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춘절은 그냥 그 번역을 한 거고 춘지에는 음력이죠. 네, 우리가 중국어로 춘지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춘지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춘절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3일 정도 쉬고 있잖아요. 중국은 춘절이 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 빼고도 춘절 왔다 하면 우리가 보통 중국어로 춘윈이라고 하거든요. 춘윈 시치란 말은 춘절 그 기간이다. 네. 그래서 춘절은 대부분은 이제 일단 집에 가는 것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끝나서 일터로 오는 데까지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한 달이나요? 그러니까 실제 쉬는 날은 7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2주 정도 쉬는 것 같아요. 근데 2주 정도를 예를 들어서 저는 2주 쉬는데 다른 사람은 또 앞에서 2주 쉰다 이러면 앞뒤로 해서 거의 한 달 정도는 웬만한 기관에서 일을 하려면 잘 소통이 안 돼요. 담당자가 잠시 며칠 중 이렇게 하면 이 잠시가 집에 잠시가 가거나 이제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1월 말에서 2월 한 15일 그러나 음력으로 15일 이후까지는 일이 잘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차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1월 보니까 한 10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제 춘절의 그 기간이다. 그래서 기차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이때 이제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나와서 윗돈해서 막 팔려 하잖아요. 막 잡고 난리하고. 그렇습니다. 한국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춘절 연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편지가 올 때 저희가 춘절 집에 갈 때 하루 이상 거의 이틀을 막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고속철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시간에 그걸 맞춰서 타고 다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일부 비행기 탄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기차도 빠른 기차. 그렇죠. 한국 얘기하면 고속철 KTX나 SRT가 있지만 또 그거보다 좀 느린 기차. 그다음에 일반 느린 기차. 그리고 심지어 이제 농민공 같은 경우에는 표를 SNS를 잘 빨리 못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집을 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오토바이가 1000km를 달려야 돼요. 근데 일단 생각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토바이 부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이 뭐 몇 명만 타고 가다가 이게 겨울이잖아요. 문제가 생길까봐 한 20명. 뭐 10명 그러면서 기름 과를 때도 찾아보고 먹을 것도 싸고 이제 요즘 이제 SNS를 보게 되면 벌써 많은 그 농민공 아시죠? 이렇게 도시에서 다양한 제일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을 하시는 아니면 승집 짓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집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시간 단시간 너무 많은 사람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아니라 1인당 여러 번 차를 타잖아요. 계산하면 한 10억 인치가 이 대중교통으로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입니다.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서. 네, 맞아요. 예. 근데 춘절 풍습은 뭐 특별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춘절하면 첫 번째 방금 우리가 얘기하는 귀성 대이동. 이게 이제 진짜 볼거리가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전통 풍습과 장식인데 그 장식 중에 춘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자를 거꾸로 붙이는 거랑 뭐 이렇게 좋은 말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빨간 바탕에 검은 글자나 아니면 뭐 우리가 금색 글자를 이렇게 붙이는 춘련, 복과 행운을 불러오는 의미를 하는 이거 있고 또 음식 문화. 그 남방과 북방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북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饺子를 먹죠. 물만두를 먹고 남방에는 또 뭐 다양하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음식을 하고 그렇지만 어쩔거나 온 가족이 같이 앉아서 이제 그 음식을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이제 먹는 거 있고 그다음 세배와 홍바오라는 게 있습니다. 세배를 드리고 용돈을 받아가는 이런 문화. 세뱃돈이네요. 네. 그리고 중국은 그날 저녁부터 한 8시부터 다음날 한 2시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보는 춘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래, 소품, 춤 뭐 다양하게 온 국민이 같이 보는. 그러니까 온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다양한 지역에 있는 화교들을 같이 보죠. 그러면서 이번에 누가 제일 보기 좋다 막 투표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스타가 또 나오고 원래도 스타들도 많이 참여하지만 그게 이제 설날의 어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폭주 터뜨리기. 그렇죠. 소방대원들이 제일 긴장하는.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춘절의 한 개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앉아서 굉장히 다양한 말을 합니다. 가족 일도 얘기하고 나라 일도 얘기하고 뭐 춤 안에 나오는 절목을 얘기하는 그게 이제 춘절의 한 개의 풍습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올 설은 1월 29일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앞뒤로 이렇게 3일을 쉬는데 우리 동포 여러분들 춘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예. 자, 이제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세뱃돈 얘기입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조은서 학생이 보내왔는데요. 세뱃돈과 함께 높이 쌓여가는 그리움이란 글인데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이제 곧 설날이 돌아온다. 아빠께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세뱃돈을 주실 것이다. 세뱃돈 생각만 하면 철없던 그때가 떠오르고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몇 배로 밀려온다. 해마다 설이면 아빠는 나에게 세뱃돈을 꼭 챙겨주시곤 하셨는데 그 해에는 어쩐지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세뱃돈을 주셨다. 처음으로 거금을 손에 쥐어든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리에서 퐁퐁 뛰기까지 했다. 매번 친구들이 세뱃돈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때면 나는 한마디도 끼지 못했다. 부유한 그들이 부러웠고 1년에 한 번 주는 세뱃돈조차 팍팍 쥐어주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이 실망스럽고 투정을 부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언제면 우리 아빠도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언제면 나도 세뱃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심지어 생일 촛불을 불을 끌 때도 용돈, 세뱃돈을 많이 받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엄마 말씀을 잘 들으라는 아빠의 간곡한 부탁도 아빠가 한국으로 떠나신다는 소리도
눈가에 스쳐 지나는 아쉬움도 보지 못한 채 손에 꼭 쥔 세뱃돈만 내려다보며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었다. 한국에 가서도 아빠는 세뱃돈을 걸은 적이 없다. 하지만 손이 크게 보내주시는 거금들이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아빠에 대한 그리움도 그만큼 함께 쌓여가고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모든 날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평소에 영상통화를 자주 하며 나를 관심하고 필요한 것이 없나 살피시는 우리 아빠.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아빠 몫까지 다하면서 나한테 정성을 쏟아붓는 엄마. 하지만 물질 방면에서 더욱 풍부해질수록 나는 돈에 대한 허영심과 질투심에 부모님이 사랑을 외면할 뻔했던 그때가 떠오르고 사이좋고 금술 좋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것이 내 잘못 같아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빠, 이제 세뱃돈을 안 주셔도 괜찮으니 돌아와서 우리 함께 알콩달콩 같이 살아요. 네, 조은서 학생이 보내온 세뱃돈과 함께 높이 쌓여가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아이, 철들었네요. 그렇죠. 보니까. 어릴 때는 솔직히 저희 네. 때는 춘절하면 맛있는 거. 그렇죠. 평소에 안 먹는 음식. 것들이 굉장히 네. 마음대로 배부르게 눈치 안 보고 안 먹는 거. 두 번째가 세뱃돈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세뱃돈을 내 손에 와서 따뜻해지기 바쁘게 이제 엄마 주머니로 간다는. 그래서 어릴 때는 네. 완전 어릴 때는 아마 생각도 못했는데 조금 됐으니까 엄마 거기에서 일부 돈을 줘서 이제 네네. 맛있는 거 사 먹게 하고 그다음 점점 클수록 이제 내한테 남는 거 점점 많아지니까 좋긴 합니다. 네. 아, 은서 학생이 아빠가 이제 세뱃돈을 안 주셔도 되니까 우리 식구들 같이 모여서 알콩달콩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설이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은서가 또 아버지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그 설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 또 모였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네. 크죠. 왜냐하면 영상통화로 할 수 있는 거는 온도를 그러니까 살과 살이 부딪히는 이 그렇죠. 온도를 못 느끼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약간 무뚝뚝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기 때는 네. 아 아빠 보고 싶어 이러다가 좀 지나면 점점 그냥 인사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 되면 서먹서먹해지는 그게 이제 중도 있고 청소년들이 네. 제일 큰 문제점이거든요. 물론 이제 은서는 그건 아니겠지만 아빠가 또 갔었을 때 그렇죠. 한참 떨어진 그것 때문에 아, 속상하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영상통화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꽉 끌어안아주고 서로가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네. 더 설이 주는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또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한국이나 외지에 나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 아이 그만하세요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아 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 벌러 가는데 네. 또 진짜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다른 것이 또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사람이 이렇게 이러면 안 되겠지만 욕심이라는 것이 네. 이걸 받으면 저걸 더 갖고 싶고 또 그렇죠. 따뜻한 사랑 있는 친구들은 아 돈을 좀 세뱃돈 더 많이 주는 부모님 있으면 좋겠고. 예. 자, 설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계신 동포들 이번 설에는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설을 좀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네. 그냥 이제 홍보를 보내는 것보다 네. 손으로 홍보를 세뱃돈을 주고 받고 안고 그렇죠. 같이 식사하는 그런 네. 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희령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기도.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화룡시 리금화 씨가 보내오셨어요. 빛을 잃어가는 우리 문화라는 글인데 제가 소개합니다. 햇빛 찬란한 교정에 들어설 때부터 시작되는 따뜻한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인사소리. 아이들마다 인사성도 제법 밝다. 어떤 초등생들은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까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곤 하였다. 참으로 귀여운 애들이다. 작은 시가지에서 교원 사업을 해온 나는 마냥 아이들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꽃 피는 봄부터 눈 내리는 겨울까지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따뜻한 인사말에 배어 인생의 희열을 느끼며 춘하추동을 보냈다. 어느 하루 비가 오던 날, 반급의 애꾸러기 철이가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도 기어이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고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했던 나에게 우산을 억지로 넘겨주던 일. 저녁 학습이 끝나면 밤길이 위험하다고 선생님의 호위 무사가 되어주던 준이. 종이에 싼 감자 누룽지 한 덩어리를 기어이 나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던 은희. 내가 밀걸레로 교실 바닥을 밀라치면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밀걸레를 낚아채던 강희. 참으로 마음이 푸근히 와닿는 인정 많은 아이들이었다. 허나 메말라가고 삭막해진 도시 인정. 조선족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인구 감소. 자중심적인 대인관계로 아이들은 매정하게 변해가고 우리 문화도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 아이들은 민족 언어를 잘 모를 뿐 아니라 예의는 더욱더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저 입으로는 예의를 차리지만 실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다. 예의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푸근한 인정과 올바른 수양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안녕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담긴 깊은 의미를 잘 알게 해야 하고 행동에 실천해야 하며 우리 전통 예의를 갖추는 법을 알게 해야 한다. 우리 모두 점점 희미해진 요즘 사회에 우리 민족의 전통 예의 문화를 더 많이 보급하고 지켜가야 함이 절실히 필요하다. 라는 글입니다. 리그마 씨가 처음으로 글을 보내오셨는데 선생님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나 그 아이들의 선생님에 대한 태도가 네. 얼마나 좋은 선생님인 걸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순박하고 예쁜지요. 그러니까 네. 허위무사. 준이. 예. 아, 정말 우리 조선족 학교가 이렇게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선생님 하면 멀리서도 막 네, 엄청 소리 치면서 뛰어가서 인사했죠. 그 화장실에서 인사할 때가 굉장히 선생님이 굉장히 민망한데 막 뛰어가서 인사하고 또 가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예. 아, 요즘은 그걸 보기가 좀 어려워서 네. 좀 아쉬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조선족 학교가 많이 문을 닫고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선말을 못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또 이러다 보니 당당함이 있는데 옛날처럼 이게 예의
그러니까 예의 바른 것을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걸로 예의 바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네. 남을 피해 안 주는 것이 예의 바른 것이 아니라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정이 있는 친구들이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선생님 하면서 요즘 점점 친구들이 옛날하고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죠. 예. 좀 거리감이 있어요. 친구들은 좋은데 거리감이 네. 너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 와서 팔짱 끼고 이런 친구 거의 없어요. 예. 저희들은 막 선생님하고 막 좋은 선생님이 막 뛰어가서 팔짱 끼고 맞아요. 막 선생님 옷에 뒤에 매달리고 그런 거를 보기가 너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래에 와서는. 그래서 그리고 복도에서 막 떠들다가 혼나면 막 혀를 내밀고 그게 아니라 그냥 혼나면 그래서 요즘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선생님이지만 한번 반성하는 계기도 되네요. 예. 자, 우리 모두 함께 자, 우리의 그 아름다운 예절이 어디로 갔을까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천아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가전제품을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그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가전제품을 위탁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현지 업체는 실크로드 일렉트로닉스인데요. 올 2분기부터 프리미엄 TV 모델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협력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은 사란에 위치한 실크로드 일렉트로닉스 공장에서 운영될 예정인데요.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아스타나에서 한 남동쪽으로 약 한 23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정유진 삼성전자 중앙유라시아 법인 대표는 카자흐스탄에서의 생산은 현지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가 카자흐스탄에서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드르 그리스키 실크로드 일렉트로닉스 공장장은 삼성전자와 함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적인 품질의 제품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 가동은 올 2분기로 잡혀 있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된 첫 삼성 TV는 같은 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96년에 카자흐스탄에 진출했고요. 2008년에 제가 있는 알마티에 중앙유라시아 법인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카자흐스탄을 중앙아시아 시장 거점으로 삼고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등 인근 국가를 공략해 왔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TV, 에어컨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이 러시아 정교회의 성탄절이었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의 정교회 성탄절 풍경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7일은 정교회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예, 약 4만여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는 알마티에서는 젠코바 성당을 비롯해서 시내에 있는 러시아 정교 성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가 거행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전역의 정교회에서 성탄절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주 예수의 강림을 축원하고 국민들에게 성탄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과 또 러시아권 지역의 성탄절은 왜 다를까요?
예, 12월 25일과 이제 1월 7일로 각각 다른데요. 그 이유는 과거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똑같이 그 로마 황제 율리우스가 제정한 율리우스력을 약 한 1500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안정한 계산법으로 매년 한 11분의 오차가 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82년 그레고리오 13세 교황이 새로운 달력을 제정하여 공포했는데 이 달력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태양력,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달력입니다. 예.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는 이 그레고리안 달력을 사용하지 않고 과거에 사용하던 율리우스 달력을 지금까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러시아의 모든 정교회 축일은 가톨릭 또는 이제 이 신교의 축일 날짜보다 13일 늦게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성탄절은 가톨릭 교회에서 성탄절로 지내는 12월 25일보다 늦은 1월 7일인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 홈스크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태권도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부탁드려요. 네, 얼마 전에 사할린 홈스 지역의 가르나자vodsk 마을에서 신동군 사범을 주념하는 태권도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동군 사범은 1956년생으로 홈스 스포츠 학교에서 30년 이상 태권도를 가르쳤고 202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날 선수들을 환영하는 홈스크 부시장 가잔츠와 스위틀라나, 사할린 주두마 크루클릭 아르티옴 의원, 홈스크 스포츠 학교 세이코 막심 교장, 선생님 그리고 태권도 그랜드마스터 안수학 사범이 신동군 사범을 회상하며 그분이 세계 태권도 챔피언 선수권 대회, 러시아 선수권 대회 수상자 및 챔피언들을 비롯해 실력 있는 수많은 선수들을 양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윤사할린 홈스크 체하프 어하 선수 100여 명이 출전해 승부들을 다투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무예 대중화와 국민 건강 강화는 물론 청년들의 건강한 생활 양식 형성에 이바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 홈스크 지역에서 신동군 사범을 추념하는 태권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신동군 화범은 1956년생으로 홈스크 스포츠 학교에서 30년 이상 태권도를 가르쳤고요. 2021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날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신동군 사범을 회상하면서 세계 태권도 챔피언 선수권 대회, 러시아 선수권 대회의 수상자, 그리고 챔피언들을 비롯해서 실력 있는 수많은 선수들을 양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군요. 이번 대회에서 유즈노 사할린스크, 홈스크, 체호프, 오하의 선수 100여 명이 참가해서 승부를 겨뤘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회는 무예의 대중화, 또 국민 건강 강화, 청년들의 건강한 생활 양식 형성에 이바지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여보, 이 색깔 어때?
괜찮아. 이것도 괜찮은데. 이 색깔은? 그것도. 이거는? 그것도. 이 색은? 이 색은? 이 색은? 진짜! 아니, 보지도 않고 대충 얘기하면 어떡해! 그냥 추운데 그냥 대충 해. 대충 하면 어떻게 제대로 해야지.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잖아. 뭘 제대로 하고 있다고. 추워 죽겠구만. 옷을 그렇게 얇게 입으니까 춥지. 금방 할 줄 알았지 뭐. 뭘 금방 해. 얼른 가서 옷 입고 와. 됐어. 많이 껴입으면 답답하고 움직이기 좀 그래. 그러면 춥다고 하지를 말든가. 답답하다고 어쩌고 춥다고 어쩌고. 그러니까 내가 날 풀리면 하자니까. 굳이 이 엄동설안에 집수리를 하겠다고 난리가. 아니 여보, 몇 번을 얘기해. 이것 전후에서 집수리를 해야 큰 탈이 없다고 우리 엄지보살님이 그러셨잖아. 그놈의 엄지보살 진짜. 당신은 미신을 너무 믿어서 탈이야. 아니 이게 왜 미신이야? 아니 그리고 미신이든 뭐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렇긴 한데 아니 하필이면 제일 좋은 날 이게 뭐냐고. 그래,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들어가. 나 혼자 할게. 또 내가 뭐 언제 하기 싫다 그랬어. 그게 그 말이잖아. 하기 싫단 말 아니야. 됐어. 마누라 혼자 하다가 손발 꽁꽁 얼어가지고 동상 걸려서 들어 누워가지고 밥도 제대로 안 차리고 혼자서 집안에서 밥도 먹기 없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래서 잔소리. 아주 열이 뻗치나 보다. 이제 열이 아주 팍팍 나서 하나도 안 춥겠다. 그래. 열딱지 화딱지 아주 그냥 팍팍 나서 그냥 옷 빨개 벗고 해도 될 것 같아. 빨개 벗고 혼자 해. 내가 벗어. 아내가 이 절기 전후에서 집수리를 해야 탈이 없다면서 추운데도 집수리를 강행했네요. 네, 그러게요. 양력으로 1월 20일이 절기상 이것인데요. 음력으로는 12월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24절기 중에서 마지막 24번째 절기로 큰 추위라는 뜻입니다.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에서 소설, 대설, 동지, 소안으로 갈수록 추워지는데요. 소안지나 이것이 1년 중에서 가장 춥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기준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안 무렵이 최고로 춥다고 합니다. 네. 춥지 않은 소환 없고 포근하지 않은 이것 없다. 소환의 얼음이 이것에 녹는다. 이런 속담처럼 이것이 소환보다 오히려 덜 춥습니다. 이 절기에는 얼음이 두껍게 얼고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기에는 한파가 자주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이사나 집수리를 비롯해 집안 손질과 행사를 해도 큰 탈이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24절기 중에서 24번째 절기로 큰 추위라는 뜻인데요.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복날, 2번 대한, 3번 민국.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지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예전에는요, 겨울이 정말로 추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난방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예전만큼은 좀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소환보다는 이 절기가 덜 춥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춥습니다. 동포 여러분 계신 곳은 고국보다 훨씬 더 추울 텐데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에는 국이나 죽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절기를 맞아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음식 나누면서 추위도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은 추위를 어떻게 이겨가세요? 나만의 겨울나기 방법도 있으실 텐데 저희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잊지 마시고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고려인 한글 문학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고려인 한글 문학이 어떤 계기로 탄생을 하게 됐을까요? 예, 고려인 한글 문학이 탄생한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 정확히 어떤 계기로 탄생했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확정을 해서 답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은 연해주로 이주한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에서 전해진 이 춘향전, 심청전, 우리 그런 이 고전들 그리고 신소설 이런 것들을 그때 접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 속에 또 아마추어 작가들은 분명히 지금 존재했을 것이고 또 당시에 여러 고려인 마을마다 서당이나 학당을 열어서 한문과 또 우리의 고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네. 이 등단 정확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 한글 문학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는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문학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려인 한글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난 계기는 아무래도 소련의 그 1917년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이 되죠. 왜 그러냐면 소련 체제의 한글 문학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917년 이후에 이제 조금씩 사회주의적인 이런 문학 이게 이제 소련에서도 1934년에 이제 그 제1회 소련이 작가동맹 회의가 개최되면서 네.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또 그 이전에 1925년 6월에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문학 발전을 위한 당 정책에 대하여라는 이 결정서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회주의 이념에 적합한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내용의 글쓰기가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네. 고려인들도 1923년 3월 1일에 창간된 선봉신문 예예. 이 신문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래도 23년에 창간됐지만은 이제 이 신문은 1933년에 이제 문예 페이지를 개설을 하고 작가들을 등단시키고 이러한 일련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한글 문학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어떤 작가나 연구자들에 따라서 한글 문학의 이 시작 시기를 다르게 잡고 있는데 네. 1923년 3월 1일 선봉신문 창간일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1928년 7월에는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카프 작가 포석 조명희가 소련으로 연해주로 망명하면서 제자를 길러내고 네. 솔로기 사화집을 편찬하고 제자들을 길러내고 했기 때문에 조명희의 망명 시점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견해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종합했을 때 1923년부터는 고려인 한글 문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선봉 신문은 고려일보의 전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선봉 신문이 창간되기 전에도 네. 1908년에 이미 해조 신문이나 대동공보나 이런 우리말 신문이 이제 발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번의 신문이 권업신문이나 이런 신문들은 발간됐는데 이 신문들은 이제 한글 문학을 육성하지는 않았죠. 네. 그리고 발행됐던 기간도 굉장히 짧고 일찍 폐간됐고 그런데 1923년 3월 1일에 발간된 선봉신문은 발간됐을 때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읽힌 그러니까 연해주 전 지역의 고려인 대중들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이 신문이 됐고 또 이 신문이 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작가들 그리고 작가들의 작품들을 신문에 게재하기 시작이고 하고 문예 페이지를 이렇게 개설하고 이래저래 하면서 그야말로 이 선봉신문은 고려인들이 이 작가들이 등단할 수 있는 지면을 아래했고 또 강제주 이후에도 이 신문의 뒤를 잇는 레닌기치와 고려일보가 여전히 그 문예 페이지난을 부활을 해서
작가들의 등단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신문이야말로 이 고려인 한글 문학의 어떤 모태 역할,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봉신문은 어떤 분들이 만드셨을까요? 이 신문은 당시에 고려인들, 이 지식인들 중에서 언론인이나 또는 그 고려인들 문사, 그러니까 문인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합심을 해가지고 이 신문은 이제 그건 당연히 이제 국가기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창단을 했고 또 신문의 초대 주필 리백초 이분은 고려인 새 문해 운동의 발기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한글 문학에 대단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문학의 조예가 깊은 분들 그리고 그 뒤로 또 주필을 역임했던 최호림 같은 경우도 작가였고 또 이 주필들이 포석 조명이나 여러 그 뜻있는 문사들을 신문사에 초청을 해가지고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문학 강연도 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학 발전을 위해서 뜻있는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것을 작가들 또는 이 뜻있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신문은 한글 문학과 동시에 고려인들의 어떤 계몽운동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만든 이 고려인들의 선각자, 선구자, 지도자들이었죠. 예. 아무래도 이 선봉이 고려인들의 역사, 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컸겠네요. 그 미친 영향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저것만 보시죠. 우리 국내를 통틀어서 한글로 가로쓰기를 최초로 한 신문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1925년 4월에 이 신문 전격적으로 가로쓰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신문은 다 세로쓰기였죠. 그래서 가로쓰기도 최초로 도입을 했고 또 이 신문은 1929년에 당시에 이 우리 그 어문학자들의 컨퍼런스를 주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어문학자들이 몇 번의 회의를 걸쳐서 한글 맞춤법 통일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1933년에 나오잖아요. 네. 고려인들은 1930년에 물론 이건 이제 확고히 이렇게 통일돼서 공포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때 신문사가 주도를 해서 학자들의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1930년에는 이미 고려 문전이라고 해서 이 맞춤법을 통일시키는 이런 일들도 해가면서 신문이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작가마다 신문마다 자기식의 맞춤법이 있는데 이것도 통일시키고 또 그 외에 희곡 작가들 이 고려인들 학생들 희곡 작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1928년에는 이 신문사가 주도해서 고려인 예술 경쟁대회 그런데 이건 희곡 작가들을 발굴을 해서 비로소 한글 문학을 출범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봐도 이 신문이 했던 역할과 영향은 그야말로 정말 선구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선봉에 쓰신 그런 신문입니다. 선봉이죠. 예. 문예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한글 작가들도 발굴하고 작품을 또 소개하지도 않았습니까? 선봉신문이 참 이 한글 문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게 물론 다른 신문들도 저런 경우는 있었죠.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싣거나 이렇게 소개한 경우는 있었는데 이 신문은 1933년 10월 3일에 문예 페이지를 아예 그 개설을 하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예. 물론 그 직전에 이제 소련 작가 동맹 산하 고려인 분과 이 작가 동맹 분과도 이미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지금 한글 문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계기는 갖춰지고는 있었는데 이 신문이 고려인 이 소련 작가 동맹 이 고려인 분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0월 3일에 문예 페이지를 개설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요청을 아주 반갑게 승인하면서 이제는 문예 페이지를 만들어서 격주에 한 번씩 작가들의 작품을 싣고 이거 평론도 진행하면서 문학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뒤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비록 이 신문은 강제주 직전에 폐간됐지만은 이 신문사에서 일했던 구성원들이 다시 레닌기치라는 신문을 복관을 하면서 문예 페이지를 다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서 한글 문학이
거의 2008년까지 도도히 전해져 내려오게 만들었던 이 원동력이 됐던 네. 것이 예. 문해페이지였죠. 예. 혹시 관장님께서는 고려인 관련 자료를 많이 소장을 하고 계신데 선봉은 혹시 있을까요?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고려인들이 강제주동하면서 선봉신문을 가지고 올 처지가 안 돼서 사실은 신문이 이렇게 남아있는 건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일부 스크랩. 네. 스크랩되어 있는 아주 일부는 있는데, 예. 선봉신문 원장은 이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 예. 참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도 그 스크랩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활동하신 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도 그나마 스크랩이 있고 또 거기에 숨결을 느낄 수 있어서, 또 그것도 저깁니다. 문학 작품의 스크랩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 작가들이 예. 그 속에서 스크랩을 해가면서 이 어떤 문학에 대한 모국어, 이 한글 문학에 대한 열정을 태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네. 저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고려인 한글 문학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선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인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우리 노래죠. 장사익의 아리랑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